좀 소개했고요. 목차를 보겠습니다. 1. 토이미즈는 무엇인가? 토이미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 토이미즈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필요성이고요. 두 번째는 인식론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토이민주주 유형입니다. 토이민주 유형은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는데 제가 책을 썼을 때 4가지 유형을 썼습니다. 그 4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토이민주주의의 가치, 의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이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먼저 개념 정의입니다. 개념. 토이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적 선택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선택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인 행위자들이 토의한 결과여야 한다는 이념입니다. 예를 들면 4대강을 4대강 건설을 합니다. 혹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한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했던 거 소득주 성장을 한다 했을 때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었을 때 지금까지 그 정책이 합법적이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선출된 합법적인 정부이기만 하면은 당연히 그 정책의 정당성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하는 거니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토이민주에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합법적인 정부가 합법적으로 수립하는 정책이 있어도 그 정치적 선택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토의한 결과여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개의 정책도 모두 다 시민들이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합법적인 정책이니까 딱히 나서서 막을 수는 없지만 정당성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핵심 요건들은 다시 한번 시민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한다. 무엇에 대해서?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이성적인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은 권력이나 정치 권력이나 혹은 돈,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쪽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평등하다는 것은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직업이 무엇이든 직업, 나이, 성, 지역, 사는 지역 그 모든 것에 우열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오로지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당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기원과 이론, 기원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1980년대에 토요민주라는 이름이 나오긴 했지만 토의를 통해 시민들이 토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역사적 기원은 아테네 민주주의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회에 해당하는 민의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석해서 결정할 수 있었고요. 민의에서 결정해야 될 안건을 10개 부족 중에서 50명씩 추첨으로 뽑은 500인 위원회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장이 심판을 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시민들이 추첨을 통해서 구성한 정치기구로 충원해서 거기서 시민들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현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토요민주주의 이론의 연은 1980년대 조셉 베넷이라는 사람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헌법이 귀족주의적 해석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그래도 귀족주의라는 것은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동떨어져서 귀족적인 관점에서 판결을 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런 비판을 가면서 토요민주주의 이념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토이라고 여기서 해석하는 원어는 영어로 deliberation인데요. deliberation은
두 가지 뜻이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토론한다. 그다음에 심사숙고한다. 두 개가 있습니다. 토의는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한다는 뜻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어 숙이나 심이라고 쓰기도 많이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숙이라는 표현이 대사가 됐죠. 그런데 심이나 숙이는 심사숙고한다는 뜻은 있지만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한다는 토론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그 토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버마스에 하면 정치적 선택이 정당화되려면 자유롭고 평등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들이 목적에 대해 토의한 결과야 한다. 아까 토의문지 개념에 설명드렸던 말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한 발 더 나가서 제도권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시민들의 의사소통 권력이 복종해야 된다. 의사소통 권력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해서 만들어낸 합의, 그 합의가 의사소통 권력이라고 하버마스가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구는 시민들의 토론해낸 합의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 정책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 토의민주주의가 실현됐을 때 정치적 효과를 보겠습니다. 토의민주주의가 제도화될 때의 정치적 효과. 실제 시민들이 정치적 주체가 됩니다. 오늘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찬가지인데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은 정치적으로 주인이 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 선거하는 날, 자기가 투표할 때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투표를 했다고 해서 내 뜻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찍은 사람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뜻에 따라서 정책을 펼치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헌법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손입니다. 투표용지 한 장만 달랑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토의민주주의가 제도화된다면 시민들이 진정으로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처럼 시민들이 진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평등을 이룹니다. 지금은 귀족 같은 국회의원, 대통령 등등 선출직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평민 같은 일반 국민들 시민들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평등합니다. 일반 시민들 가운데에서도 불평등하죠.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을 9천억이나 털어먹고 그 털어먹은 계기가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전체 정치인들이 나서서 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사면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면을 끊고 쇼파에 들어가서 9천원치 빵을 훔쳐 먹었다고 1년 반을 실형 선고를 받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적혀 있지만 실은 모든 국민은 다 불평등합니다. 하지만 토의민주주의가 제도화되면 아테네처럼 추첨으로 모든 시민들이 토의기구에 참석해서 토론해서 결론을 낼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정치적 평등을 이룹니다. 세 번째, 시민의 덕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덕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적인 일을 결정할 때 참여해서 토론하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스스로 따르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누적돼서 만들어지는 법률 체계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 그런 것을 시민의 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민의 덕성을 기를 때 가장 좋은 것은 학교 교육이 아니라 공론화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배심원 집회에 참여하거나 하는 공적인 일을 결정하는데 참여해서 결정하는 경험을 갖는 것. 그런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론조사나 시민 배심원 재판이 끝나고 나서 참여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90% 이상이 좋은 경험이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기쁘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이룬다. 바로 그처럼 이런 제도에 참여해서 결정함으로써 시민의 독성을 자연스럽게 기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동선을 발견하고 실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에 공동선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장차관이나 공무원들이나 매스컴이나 전문가들이 발견하는 거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끄는 것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어떤 사람도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적인 안건을 판단을 할 때도 공동선거는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기가 쉽습니다. 특히 권력에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공론장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 공동선거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회장에 나온 고위 관료들을 볼 때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인사청문회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에 나와서 결정하자 할 때 그렇게 개인의 이기적인 이기심이 휘두르기 쉬운데 토미지는 공론장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모여서 토론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선을 발견하고 실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참여 문화를 확산합니다. 이미 그 토의 과정 자체가 참여 과정이기 때문에 참여 문화를 확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이유는 공론화 과정을 여러 선생님께서 직접 참여해봐서 아시겠지만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되는 정책이 만약 공론화 과정 없이 정치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을 때 결정 다음에부터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바로 그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합리성을 높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사전에 준비해놓은 저들의 의견을 자료를 토대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책의 합리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의견을 반영하니까 어떤 의사결정이든 전문가만 참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성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사건에 대해서라도 다양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원의 재판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특정한 사건에서 어떤 사건이라도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의견이 다 일치되는 경우는 없겠죠. 우선 검사와 변호사는 전혀 의견이 일치될 수 없겠죠. 판사가 검사나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의 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제3의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배심원단이 판결할 때 배심원단 의견과 판사 의견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더라도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 할 때 시민들의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전문성도 그 전문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부터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이유. 여기 맞나? 맞군요. 두 번째, 필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정치적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대표들의 이익 집단화. 이것은 현대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를 보시면은 한수만 나오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이익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를 봐도 그렇죠.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대표들이 이렇게 이익 스스로 국민들의 이익보다 자기들 이익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 이유는 구조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정당이 조립해야 되고, 정당이 조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승리해야 되고,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이익을 대변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표 개인의 이익을 또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선출직 전문가들은 전문성의 비대칭을 보입니다. 특정 직업인이 과잉 대표됩니다. 법률가들 많이 대표되죠. 그리고 관료들, 교수들, 전문 직업인들입니다. 일상에 필요한 전문성과 이런 대표들의 전문성이 비대칭됩니다. 다음으로 대의정치 등 대체적으로 적대 정치가 일상화됩니다. 적대적 정당 체계에서 한국도 그렇죠. 거대 양당 두 개의 정당이 거의 목숨을 걸고 싸우죠. 정치 과정이 선거 투쟁으로 변질됩니다. 어제 선거를 치렀더라도 당장 오늘부터 또 다음 선거를 위해서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적대 정치 원인은 대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내재적 결함에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적대적으로 상호전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하는 두 개의 카르텔 정당이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바로 서로의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에 기대해서 표를 얻고자 합니다. 상대의 정당의 실패를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의전 수준 미달의 제도들로 채워졌습니다. 토의 없는 국회, 그냥 수로 밀어붙입니다. 토론하더라도 합리적 이성적인 토론이 아니라 그냥 서로 비난만 하다 그다음에 수성을 하죠. 독단적인 정부, 대체로 독단적인 정부들이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신받는 사법부. 몇 년 전에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 국가들의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정도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이 바닥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했었습니다. 34% 정도만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말, 무전유죄, 위전무죄, 전관이유, 그런 말들이 한국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하는 시민사회, 시민사회도 갈등하죠. 시민사회도 정당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갈등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때문에 토의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게 정치적 필요성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이유의 두 번째 인식론적 필요성입니다. 인식론적이라는 말은 인식론이라는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식론적 필요성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토론해서 내리는 결정이 전문가들이 내리는 결정보다 더 낫다. 올바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정치적 의사결정은 누가 해야 하는가?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탁월성의 원칙입니다. 탁월한 직전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을 중시하고 엘리트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말하죠. 이런 관점이 만드는 게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철학적으로는 플라톤, 근대 자유주의자들, 조르트 드 밀 등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도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선거입니다. 두 번째, 보편성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중시합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직접 민주주의를 중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대 철학자들 중에서는 플라톤보다는 그쪽 편에 가깝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루소였고요. 선거를 중시하는 것보다 직접 결정을 중시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편성과 탁월성을 결합하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토의적 결정을 중시한다. 토의적 결정이라는 말은 엘리트들,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기반에 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점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토의민주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하버마스, 피시킹 같은 사람들이고, 추첨은 토의 참여하는 사람들 추첨으로 뽑기로 뽑는다는 겁니다. 자원, 스스로 지원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토의민주가 주장한 것처럼 탁월성 플러스 보편성이라는 장점은 먼저 탁월성이 함정을 보면 올바른 관점은 하나가 아니라 아까 재판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 전문성 중에 어떤 것을 고를 것인지 그것을 시민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관점이 올바른지 판단할 절대적 기준이 없다. 그래서 또 전문가 의견 중 부적절한 관점이 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판단해야 된다. 탁월성 플러스 보편성의 장점. 먼저 규범적 판단을 결합한다.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규범,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결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정보의 집적을 돕니다. 전문가들은 자기가 전공하는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전문 분야를 따지면 사회과학 중에서 정치학이고, 정치학 중에서 정치사상이고, 정치사상 중에 서양 정치사상이고, 그 중에서도 현대 서양 정치사상입니다. 그 중에 좀 더 들어가면 민주주의론이고, 그 안에서 토의민주주의론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 알지만, 7번째 범죄는 건 잘 알지만 나머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을 뺀 나머지는 더 모르겠죠. 이처럼 전문가들은 경주마들이 옆에 눈 가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분야만 아주 세밀하게 파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결론이 바로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도달한 결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의 결론에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갖게 된 그 도덕성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정보, 그런 것들을 집적해서 더 풍부한 아이디어풀, 정보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풍부한 정보풀이 새롭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합니다. 특히 환경 분야, 생태 분야에서 생태 전문가들이 각 지역의 생태를 복원할 때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경험,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전문가들의 스페셜 노리지에 비교해서 까먹었네.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상적 지식을 결합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하면 철학적 지식보다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정치에는 철학적 지식보다 실천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것을 구두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두를 사용할 때 백화점에 가면 수많은 구두가 쫙 있습니다. 그 구두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바로 구두의 장인들이고 전문가들입니다. 구두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내 발에 맞는 구두는 누가 잘할까요? 내가 제일 잘 알죠. 왜냐하면 내 발의 임자가 나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만드는 구두에다가 내 발을 끼워보고 그 구두를 신고 조금 돌아보면 어떤 구두가 나에게 가장 좋은 구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에다가 일상적 지식을 결합하는 게 실천적 정치적 지식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일상적 지식이 결합되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만드는 내 발에 맞지 않는 구두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전문가 개인의 이해관계, 그리고 편향성,
집단 사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은 있지만 그 전문 지식이 내 삶을 사는데 제일 좋은 지식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한다면 전문가는 기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시민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이고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낫습니다. 표를 만들면 전문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의사의 조언을 구해야 되겠죠. 의사가 진단해보고 암입니다. 수술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탁월한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말했던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의사가 지시한 대로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구두에 어떤 구두가 맞는지 내가 내 발에 끼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수술은 의사가 하겠지만 수술을 할 것인지 대체의학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내가 가는 데까지 남은 인생을 그냥 즐길 것인지 내가 결정해야 된다. 그 결정은 수술은 의사가 잘하지만 그 결정은 의사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항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할 때 배를 모는 방법은 선장이 잘 알겠죠. 선장이 항해하는 방법과 효율성을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갈지 하나마로 갈지 칠레로 갈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선장이 무조건 타세요 하고 미국에 우리를 떨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장에게 미국으로 가라 파나마로 가라고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력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이 원자력이 안전한지 석탄 발전을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지 LNG 발전이 뭐가 좋은지 그것은 전문가들이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용을 싸게 해서 원자로 갈지 환경을 선택해서 LNG로 갈지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에 맡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겠죠. 세 번째, 토요민지 유형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공론조사, 시민회, 권능 강화 참여 거버넌스, 공동체 대화입니다. 먼저 공론조사, 개요. 공론조사는 그 신고리, 우리 거기, 그 다음에 교육정책 공론조사,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참여자를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깊이 있게 토론하고 참여자들의 변화된 의견을 조사해서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합니다. 여기에 조종자, 모더레이터 혹은 퍼실리테이터 등등이 토론을 조정합니다. 특정인이 토의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빅마우스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토론을 특히 그 추첨으로 선발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낯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끌어내는 게 조정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진행 절차,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첫 번째 여론조사를 하고 두 번째 칭화 무작위 추첨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세 번째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모여서 토론하고 네 번째 의견을 변경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의견을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특징은 칭화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토론하기 때문에 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론조사 사례. 공론조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백 회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것만,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립니다. 영국 1995년에 EU에 가입에 관한 공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EU에 가입했습니다. 미국
1996년에 텍사스주의 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론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론조사 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시민들이 그 석탄 발전소를 선호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 발전소가 제일 싸게 먹히니까요. 그래서 공론조사 후에 시민들이 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좋긴 한데 문제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론조사 참여 시민들이 비용은 우리가 세금을 더 내겠다 하고 재원 방안 마련까지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공론조사 같은 게 이런 참여 경험 그것만으로도 시민들의 시민의 덕성을 고양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 1999년 공화정. 호주는 지금 영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영국 영이 국가 수반일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공화정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기 위한 공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덴마크 2000년 유로 가입에 관한 공론조사를 했고 유로에 가입합니다. 한국 2003년 서울 사패산 터널 공사에 관한 공론조사부터 노무현 정부 때 했죠.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비슷한 공론조사를 몇 번 했고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교육정책 공론조사, 신고 의뢰 공론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신고리 오리코기가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집을 다 보지 못했는데 박 대표님께서 하셨던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 그게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국내에서 했던 공론화 경험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회. 시민의회는 국가적 이슈를 시민들이 이성적 토론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은 공론조사 방식과 유사하지만 대체로 공론보다 훨씬 장기간 활동함으로써 토의의 질을 공론조사보다 훨씬 높입니다. 시민의 사례를 유명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법적 권한이 부여된 사례들. 2004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선거법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민회에서 선거법을 마련해 주시고 그게 주민투표에 통과되면 그 법을 실제 법으로 확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회는 성공적으로 꾸졌고 성공적인 결론이 나왔는데 주민투표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통과되지 못한 것은 주민투표 통과 요건 커트라인을 너무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 아일랜드에서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특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의 헌법이 지금 헌법이 결함이 많고 개헌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에게 만들어놓으면 또 정치인들 좋은 일만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개헌론이 나올 때 반드시 시민의회를 구성해서 시민의회에서 개헌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사례들, 특히 최근에 많이 나온 사례들은 2019년 영국 프랑스에서 영국에서는 의회가 요청하고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요청해서 기후 시민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시민의회가 개선안을 위한 권고안을 만들고 그 의회와 정부에서 가능하면 그 개선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후에 스코틀랜드, 독일,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4월 5일 날 간략하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표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권능 강화 참여 거버넌스입니다. 말이 참 길고 어렵죠? 권능 강화는 인파워입니다. 인파워링, 파워를 부여한다. 권력을 부여준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시민들에게. 그래서 길게 설명하면 시민들의 권능,
권력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먼스를 하는 제도이다라는 뜻입니다. 브라질,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포르투 알레그리의 참여 예산제가 대표적입니다. 참여 예산제는 한정된 예산에서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500억이 예산이 있다. 이 500억으로 도로를 깔 것인지, 공원을 만들 것인지, 학교를 지을 것인지 결정이 어려운데 어떤 것을 먼저 지을 것인지 시민들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그걸 결정하기 위한 시민들의 토의체였습니다. 이제 포르투갈의 큰 특징은 소외된 기층민중에게 토의 포럼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는 동네에서 토의에 참여하세요라고 공고를 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그 사람들에서 다른 동네보다 더 많은 수를 대표를 뽑아서 시 전체 시민의회에 더 많은 대표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면서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등, 앞에서 했던 공론조사나 시민회가 기본적으로 평등한 참여를 전제하고 있는데, 권능강화 참여 거버넌스는 불평등 혹은 역평등, 불비례하게 해서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더 많은 권력과 기회를 주려고 구성한 것입니다. 밑으로부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고 했고요. 특히 실천 가능한 문제, 방금 말씀드린 예산 배정 우선의 결정 등 같은 실천 가능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토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특징, 여기에서는 공공선, 공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학교보다 우리 집 앞에 도로가 더 중요해. 도로가 깔려야 버스가 들어오고, 버스가 들어와야 내가 직장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동네 도로를 먼저 깔아. 거기에 예산을 먼저 배정해야 된다고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표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나 공론조사처럼 같이 전략 관점에 합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들 합의하거나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넣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달지 않고 수용을 했습니다. 사회 하위계층이 자신들의 처지를 스스로 개선할수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이 참여예산제를 한 후에 아주 빈곤한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이 와서 주민세를 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은 소득 수준이 낮아서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돌아가 주시오. 그랬더니 내가 여기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고 싶다 그랬대요. 소외된 사람도 시민으로 스스로 시민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례들 인도 케랄라주의 판차이트 계획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에서의 참여예산제가 국내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동체 대화입니다. 개요는 여태 세 가지와 다른 점은 다수의 시민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다수의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합니다. 다양한 수준에서. 그래서 이거는 거대 공중, 다양한 사람의 참여는 거대 공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의 유진시 등에서 도시 정책을 설계하려고 했었습니다. 포르트 알레그레시에는 그 시 예산 배정하는 문제, 그것도 예산이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정하는 문제만 있는데, 유진시 등은 시의 그 건설 계획을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를 우리 시를 장차 10년에 어떤 시로 발전시킬 것인지 그 설계 모형까지 하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계기는 시민들의 복지 요구는 높아지는데 정치는 세수 증대 필요성을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복지 정책을 하면 세금이 필요하겠죠. 정치인들은 세금을 올리자고 하면 떨어지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익집단들은 세금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대화를 합니다. 방법은 첫째, 시민 주도로 진행합니다. 물론 공동체 제휴를 추진하는 위원회는 구성이 되지만 그 위원회에서 추진을 할 때 의제 설정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스스로 토론의 범위와 기한을 정하도록 합니다. 전략 개발 단계에서는 시민들이 유망한 대안을 검증하도록 합니다. 우리 시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관광도시를 만들자, 어떤 사람들은 첨단 산업도시를 만들자 등등 다양한 대안도록 하게 됩니다. 의사결정 단계에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진행 순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그다음에 표본조사, 시민들이 참여한 공청회, 토론회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걸 하겠습니까? 정하는 순서까지 시민들이 하게 합니다. 둘째, 정보 제공. 이 프로젝트를 위한 정보 제공. 매 단계에서 풍부한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 요약문을 제공하고 같은 자료를 공동체 모든 가구, 모든 집에 다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 요약문이 또 따로 만드는데요. 요약문은 시의회에 제출하는 정부 보고에 필적하는 정보를 그만큼 풍부하고 자세하게 담습니다. 그 요약문이 그 공동체 모든 가구에 발송되는데 정책을 실질적으로 설명하는 질문지가 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각 가구가 자기 집에 발송된 이 질문지에 자기가 선호하는 것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 가구 설문지를 받는 게 됩니다. 세 번째, 토의도 별도로 합니다.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민들이 함께 토의하는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고 워크숍에서 구성적인 토론을 유도합니다. 구성적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자리에서 있는 아이디어도 안건으로 채택해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워크숍에서 참여 시민을 무작위로 소급으로 나눠서 토의하게 합니다. 무작위로 소급으로 나누는 게 이 방법이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몇 번 무작위 소급으로 토론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의견과 계속 접하게 되면서 내 생각까지 나도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견풀, 아이디어풀을 훨씬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복합적 시민 의견조사. 워크숍에는 스스로 자원해서 참여하는 시민의 관점만이 대변됩니다. 그래서 복합적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때 설문지 결과, 워크숍 결과를 비교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복합적 표본조사는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타겟팅을 해서 그 타겟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구 설문지가 있었죠. 타겟팅한 복합적 표본조사가 있었죠. 그다음에 워크숍 토론 결과가 있었죠. 바로 이 세 개의 결과를 놓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 데미지 쓰는 방식과 토의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적 제도적 권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눠봅시다.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는 경우는 공론조사와 공동체 대화가 해당합니다. 공론조사는 기존의 청문회, 공청회,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이 나왔죠. 공동체 대화는 그동안의 국민청원, 청문회, 공청회, 국민청원,
여론조사 모두를 다 포함해서 이 공동체 대화 하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권한이 있는 경우에 토의 방식은 시민의회와 권능강화 참여 거부를 쓰고 있습니다. 시민의회는 주민투표, 주민발언, 특히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 그 다음에 기후시민회회,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회가 주민의회, 국민발언, 국민투표 이 두 개를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능강화 참여법원에서는 주민발언, 청원, 투표 이 세 가지를 결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토의민주는 한 번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의 대의민주주의 시민 참여 과정을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본 토의민주 가치, 토의민주는 정당성은 없습니다. 원칙이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등성을 갖고 있습니다. 권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참여합니다. 민주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참여합니다. 직업, 신분, 나이, 지역 모든 것을 탈각시키고 똑같이 민주적으로 참여합니다. 결과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전문가들만의 의견보다 훨씬 합리적입니다. 비용에서 효율적입니다. 앞에서 방금 본 것처럼 여러 가지 대의민주주의 다양한 방법을 한 번에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시민성에서도 민주주의 시민을 육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토의민주주의를 일회성으로 할 게 아니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끝입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